있어야 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 잊고 다 포기해도 나는 진실의 길을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다. 누가 뭐라 그러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죽었을 때, 죽어서 만나는 내세에서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여러분 자신을 태울 수도 있어요. 아무에게도 이롭지 않아. 그러나 희망을 품고 분노하는 사람은 분노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영화인 1123인이 선언을 했죠. 김혜수 씨하고 송강호 씨를 비롯한, 송강호지. 역대 최대 규모로 배우들이 선언을 했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영화인 1123인. 우리는 여전히 수사기소권 특별법을 원한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든 유가족이 포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는 거야. 예. 너무 화가 나서 망치부인 방송 들으면서 대청소 중이에요? 그래요. 이거 봐봐. 우리는 여전히. 이거는 유가족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 여야가 합의했냐 마냐, 유가족이 받아들였냐 마냐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우리는 여전히, 이 표현이 망치부인이 계속 얘기했던 그 얘기라니까. 유가족이 그걸 합의를 하든 말든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고. 우리는 여전히 수사기소권 특별법을 원한다. 영화인 1123명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원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영화감독, 배우, 프로듀서, 작가 등 1123명은 1일 성명을 통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8월 9일부터 동조단식에 돌입했던 영화인들로서는 허탈함을 넘어 참담한 합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여 특검 후보군을 형성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유가족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가장 자유스러울 수 없는 여당이 되려 주도하려는 특별법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면담을 거부한다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입법권에 대한 간섭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면서 입법권에 관여하는 건요, 정말 바보 인증인 거예요. 무식 인증.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야. 삼권 분립의 원칙인데 행정이 어떻게 입법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이번 선언 참가자들은 영화계 현안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선언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이창동, 박찬욱 등 감독 229명과 송강호, 김혜수, 박해일 등 배우 166명을 비롯해 각 분야 주요 영화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한 2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을 비롯한 영화제 전 기간에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1인 시위, 서명운동 등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게 부산국제영화제라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세월호 문제를 딱 적용하는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영화를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하겠다는데 그걸 또 막 반대한다, 못하게 한다대? 그걸 막 이제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해도 계속 하겠다. 다이빙벨 그거구나. 다이빙벨을 상영 금지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상영하겠다고 막 싸우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표 매진. 그러니까 그 서병수가 금지시킨다 그랬는데
이게 부산국제영화제가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이걸 서병수 따위가 금지시킨다고 해서 금지시켜지는 게 아니야. 부산국제영화제는요, 예,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국제적인 행사이고 자체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서병수 따위가 금지 명령을 내린다 해서 금지되는 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정말 이 우리나라 영화계가 굉장히 그 진보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뭐라 그러나 영화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영화 배우나 감독들이 보면 40대 중후반 40대 중후반이 많아. 근데 이제 40대 중후반 이런 감독들이 소위 민주화 운동 세대야. 민주화 운동 세대이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을 쭉 하면서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데다가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진보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가 옛날에 학생 운동 중에서도 굉장히 급진보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다가 한미 FTA 때 한미 FTA 때문에 그 영화 한국 영화 쿼터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조직적으로 그 결집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실력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면 말을 해도 아무도 영향력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국제영화제나 이런 데 나가고 막 초청 감독.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름이 높은 감독들이 또 우리나라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진보적인 감독들과 영화인들이 그 실력도 좋아. 영화도 잘 만들고. 예. 그니까 맨 뭐 조폭 영화나 찍고 앉아있는 애들은 개념이 좀 없는 애들이고, 이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들이,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세월호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 네. 뭐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상징적 진보지. 상징적 진보 감독. 어.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그동안에 진보라는 성향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작품성 있는 영화를 많이 했지. 예. 그 작품성 있는 이야기들을 영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연기력을 막 이렇게 뛰어나게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드러내질 않았었던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송강호 씨가 변호인을 한 다음에 변호인 영화 출연한 다음에 영화를 그 이제 그냥 성향을 결정한 것 같아. 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속히 그동안에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안 하신 분들을 빨리빨리 추천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있다. 그래요. 송광호 아니고 강호.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아프리카에서 높은 순위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이 랭킹이 높은 방송만 보는 오다 가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망치부인의 마력에 빠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천하는 시간
우리 방송은 편파 방송입니다. 네, 저는 편파 방송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저 편파 방송이에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저는 약자 편파 방송이고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저는 피해자 편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피해자와 약자에게 치우친 방송한 사람 많아요. 맞아요. 예, 그 좌빨 편파라고 쓰고 있는 인간은 과연 좌빨 편파의 뜻은 알까요? 예, 꼭 단어 뜻도 모르는 애들이 좌빨 아무한테나 그러다 고소당해가지고 이제 벌금 물어보고 그때 가서 질질 울고. 우리 지금 좌빨이라고 얘기한 애들 고소하는 거 몰라? 집단소송? 현재까지 신청자가 200명이 넘었어. 너 그 200명한테 10,000원씩만 물어줄라 해도 200만원이야. 어? 지지자들 수준먹이야 뻔하지 뭐. 뭘 더 바래. 괜히 그렇게 뭐라 그러나 내가 그 얘기했죠. 누군가 분노하는 건 기대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래. 그 기대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분노한다. 얘네들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야. 그 박근혜 지지자들한테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 범죄라고 봐. 그 무지한 것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라고 봐요. 예.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또 이제 우리 안경 낀 화원님의 또 정리해서 보기. 크게 나왔네. 콘텐츠를 표시할 수 없대. 왜 이러지? 안경 낀 화원님, 이거 콘텐츠 표시가 안 된대요.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예. 동영상 망치부인, 이거 미안해. 쪽팔려. 밑에 주소가 따로 있었구나. 그 나라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법에 따라 지배되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법이 있는데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가 아니야. 죄와 형벌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같은 벌을 받는 거야. 나는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유가족의 한을 풀 의무가 없다. 내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싸우는 이유는 내 딸이, 내 남편이 그런 희생당하는 게 싫기 때문이다. 혹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 나나 내 가족이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월호 특별법을 싸우는 거다. 우리의 중심은 뭐다? 세월호 사건의 재발 방지야. 또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뿌리째 뽑히는구나. 그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 범국민 대책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싸워가야 되는 거지. 유가족이 앞장서서 싸우는 거 때를 놓쳤어. 제가 유가족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는 건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였어요.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유가족이 앞장서고 야당이 몰아쳤으면 지방선거 개판 안 났고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보 세력들이 민주당 너무 키워주면 안 된다, 협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가족들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저는 세월호 특별법 포기 못합니다. 유가족이 합의하든 여야가 합의하든 저는 세월호 특별법 절대 포기 못해요. 우리 국민 모두의 싸움으로 판을 키워야 된다. 도대체 세월호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났냐? 그리고 왜 구조하지 못했냐? 그 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왜 구조한다고 거짓말하면서 72시간 동안 접근을 금지시켰냐? 이 모든 것들이 밝혀져야 될 진실이라는 거죠.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정말 한 번 더?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네. 그 나라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법에 따라 지배되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법이 있는데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가 아니야. 죄와 형벌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같은 벌을 받는 거야. 나는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유가족의 한을 풀 의무가 없다. 내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싸우는 이유는 내 딸이, 내 남편이 그런 희생당하는 게 싫기 때문이다. 혹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 나나 내 가족이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월호 특별법을 싸우는 거다. 우리의 중심은 뭐다? 세월호 사건의 재발 방지야. 또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뿌리째 뽑히는구나. 그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 범국민 대책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싸워가야 되는 거지. 유가족이 앞장서서 싸우는 거 때를 놓쳤어. 제가 유가족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는 건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였어요.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유가족이 앞장서고 야당이 몰아쳤으면 지방선거 개판 안 났고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보 세력들이 민주당 너무 키워주면 안 된다, 협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가족들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저는 세월호 특별법 포기 못합니다. 유가족이 합의하든 여야가 합의하든 저는 세월호 특별법 절대 포기 못해요. 우리 국민 모두의 싸움으로 판을 키워야 된다. 도대체 세월호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났냐? 그리고 왜 구조하지 못했냐? 그 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왜 구조한다고 거짓말하면서 72시간 동안 접근을 금지시켰냐? 이 모든 것들이 밝혀져야 될 진실이라는 거죠.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망치 부인 부평역 야외 방송,
안경 꼈다 님께서 올려주신 예, 망치부인 부평역 야외 방송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안경 꼈다 님의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이 방송을 이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내가 봐달라고 부탁 안 해도 볼만하잖아? 네. 방송 정말, 이 영상 정말 잘 만들었죠? 근데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내가, 나 원래 저렇게 멋있었어? 미안해! 응. 너무 낯설잖아, 너무 멋있게 나와서. 그래서 그런 거야. 내 스스로 지금 적응이 안 돼서 물어본 거야. 저게 난가? 그래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 안경 낀 화원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프리카 닉네임은 안경 낀 화원님이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올리는 사람 이름은 안경 꼈다야. 그래서 안경 꼈다를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그러면 이분이 주로 나의 영상을 아주 멋있게 편집해서 올리시는 분이니까 그 안경 꼈다를 검색해서 쭉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망치 부인이 그게 이제 평상시 내 방송 영상하고 좀 달라. 차원이 조금 달라? 나르시스? 아니 그거는 내가 나를 볼 때 멋있다를 하긴 이건 나르시스 그거 맞나? 나르시즘인가? 하여튼 내가 볼 때 나보다 멋있으니까 그렇지. 화면하고 다르잖아. 이 화면하고 저 화면이 다르니까 당연히 당황하고 내가 저렇게 멋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지.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자, 요 얘기도 꼭 보고 가야 돼. 오늘 시간이 없지만 함께 만드는 언론. 잠깐만 이게 몇 분이죠? 16분에서 20분. 잠깐만 그러면 16분에서 20분까지.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건 중간 특집 아침 아니야?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그런 이명박 정부 관계자의 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자, 근데 이번 그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조사를 실시한 주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 892곳 가운데 849개 현장, 뭐 거의 대부분이네요. 이 현장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했다는 겁니다. 특별점검을요. 예.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실 피조사 대상이 돼야 할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점검에서 싱크홀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공사 당시에 관리감독 어떻게 했느냐, 그 소홀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조사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331곳에서 치마, 균열,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정부가 화강암, 편마암 타령을 하고 있으니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 부지 안 팔린다. 한국일보 1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한전 부지가 10조에 팔리니까 아니 뭐 딴 데도 많이 팔리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에. 정확한 저기가 아닌가 근데 지난해 봐요. 말 세종시로 옮기기로 한 국토연구원은 여전히 경기도 안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지 8,155제곱미터가 팔리지 않아서인데요. 3년 전부터 10번이나 매물로 내놓았는데 허사였습니다. 급기야 올 4월 가격을 감정가보다 16분 정도에 5% 깎고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와. 연구시설로 묶인 부지를 업무 숙박 의료시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었는데도 찾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 5% 깎아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50%는 깎아야
그래도 예.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저기 뭐야 김영민 조간 브리핑 19분 일베 연구로 지난 8월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김학준 씨는 일베의 분야별 게시판에서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게시물이 일간 베스트 게시판으로 10월 1일 거. 이동되고 추천을 많이 받은 회원은 등급이 올라간다. 이 때문에 회원들이 자극적인 게시물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윤성희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거 9월 30일 건데? 잘못 올렸구나. 아, 이게 내가 잘못 누른 건가? 잠깐만요. 함께 만드는 언론 개인정보가 담긴 인권단체 연석회의, 공권력 감시대응팀 등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사이버 사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비판 기자회견을 오늘 열 예정입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대화 가운데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면서 광범위한 감시, 사찰 행위이면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버 검열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사이버 사찰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검찰은 뭐 개인 간 대화 이거 안 본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들여다봤습니다. 또 안 나오는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 검찰. 예.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본 텔레그램 이 얘기 같은 해외 메신저로 나오기 있는 전이 아니야. 사이버 좌익 교수 망령을 얘기. 이제 더욱 좌익 부추길 교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내 얘기 나와 오늘 이제? 경향신문 19면을 본 말이죠. 어제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있었던 ICT 산업 현황 진단 및 경쟁력 강화 간담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를 한 건데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전무, LG전자 상무, SK텔레콤 부사장, KT 부사장, LG U+ 부사장, 네이버 대표, 그리고 NC소프트 전무가 참석했는데 19분? 뭐 회의 주제와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회의를 왜 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발언 가운데 NC소프트 황순현 전무의 발언이 유독 주목이 됐습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 검찰에서 인터넷을 사전 검열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국내 업체 가입자들이 다 떠난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인터넷 사전 검열을 하면은 국내 가입자 다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권 때문에. 떠나고 이런 있잖아.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13면을 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 수사팀까지 꾸려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 또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엄단 방침을 밝혔는데 말이죠. 예. 악성 댓글 하면은 누굽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바로 좌익 교수입니다. 근데 좌익 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1년 넘도록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13면 기사 더 읽어보겠습니다.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16개 글과 3,451개의 댓글을 게시한 좌익 교수. 뭐 이런 글이었죠. 전라디언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종자. 이렇게 특정 지역 비하 발언은 물론이고 한명숙, 임수경 의원이나 아프리카 TV 진행자인 이경선 씨 등을 빨갱이, 창녀로 모욕했고 이경선 씨,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죠. 이분 딸에 대해서는 성폭력성 글까지 올렸습니다. 예. 대선 국면에서는 문죄인 씨, 뭐 되져야 할 텐데 공주님, 박근혜를 우리 통령으로 각하 이런 선거 개입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좌익 교수에 대한 이런 늑장 사법 처리는 최근 명예훼손 유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인 행보와 크게 대조됩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대한 속전속결 수사 등과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 건 사실이다. 법리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쏟았다 하니 조만간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조만간 조만간. 이 정권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서 예. 글쎄요.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14면을 보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좌익 교수 이야기가 10월 1일에 김용민 씨의 조간 브리핑에 나왔다고 시청자분들이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알려오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모독 발언과 검찰의 온라인 모니터링 입장 발표 이후 급속히 확산되던 카톡 검열 우려는 현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입장 발표 이전부터 시국 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을 문제 삼아 카톡 등 온라인 대화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는 하지만 본인은 당시에 알지도 못했고 수사기관은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뒤졌습니다. 카톡 대화 상대 3,000명, 여기에 담긴 금융정보며 사적인 대화, 심지어 변호사와 변론 대책을 상의한 내용까지 털렸다는 피해 사례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소감문에 쓴 것처럼 사실상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이런 데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써지지 않게 됩니다. 아주 사무적인 글을 그러니까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제 위축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달 18일 경찰로부터 통지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에 해당하는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화 상대의 아이디, 전화번호, 전송된 파일 일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사후 통지였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에는 3천여 명의 대화 상대가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500명이 넘는 대화창도 4개나 됩니다. 경찰의 손에 넘어간 정보 중에는 정 부대표가 배우자와 공유한 신용카드 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와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 노동당 부대표 업무와 관련해 노동운동계 관계자들이나 기자들과 나눈 정보들도 들어있습니다. 경찰은 정 부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변호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논의한 변론 방침도 들여다본 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 부대표와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경찰의 과도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단순 정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조직이 어떤 정당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무슨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나 또 내부 갈등 문제도 사실 있죠. 노조든 정당이든 그런 게 축이 있을 텐데 그런 갈등 구조까지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이제 대안이나 어떤 방법도 제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것을 만약에 그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됐다 7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정 부대표가 구속되어 있던 6월 17일에 카톡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9월 5일 검찰에 압수수색한 수사자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회와 관련된 재판에서 압수수색된 자료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가 수집된 3천여 명은 물론 정 부대표 자신조차 경찰의 통지서가 도착한 지난달 18일까지 카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우 씨 사건 같은 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재판에 이 본 사건 재판에 이 카톡의 대화방이 압수수색된 내용들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혐의 입장이라든지 범죄 사실의 입증이랑 무관하게 그냥 단지 정보 수집용으로만 이런 압수수색된 정보들이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면 이거는 거의 국가에 의한 빅브라더적 감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122조는 압수수색을 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사전에 수색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22조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피해자 그리고 변호인에게 그 집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통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근데 디지털 정보는요, 해당 그 서버 회사에 가서 압수수색하면 내가 컴퓨터, 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정보 다 지워도 서버엔 다 있잖아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대검찰청이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힌 한편 카톡 압수수색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검찰이 수사를 부실로 인터넷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열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대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은 검찰의 수사 강화 방침은 검찰이 민간인 사찰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기 때 있었던 그 민간 사찰, 제2의 민간 사찰을 지금 합법화해서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있었던 명예훼손을 이용한 그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또 후기에 있었던 그 민간 사찰까지를 동시에 지금 검찰이 하겠다는 그런 매우 강력한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읽힙니다.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을 내놓은 지난달 18일 이후 카톡을 떠나 독일산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의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끝이 사이버 검열과 광범위한 사찰의 결과로 인해 IT 산업 죽이기로 마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는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지금 이제 카톡에서 변명을 내놨어요. 이번 기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실시간에 들여다보는 게 어렵다. 이제 이 실시간으로 카톡을 검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술적으로 카톡을 보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저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실시간이란 얘기는 오늘 우리가 한 얘기를 이게 오늘 저녁이나 내일 얘네들이 들여다보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시간이나 마찬가지잖아. 오늘 내가 한 얘기를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정부에서 보고 있다면 그게 실시간이나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한 거고, 이 카톡 회사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카카오톡 회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게 불가능하다. 지랄하네. 야, 오늘 내가 쓴 글을 내일 아침에 정부가 보면 그게 실시간이지. 뭐가 실시간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 어? 오늘 쓴 거 내일 보면 그게 실시간이지 실시간이 아니야? 지랄 연병, 그걸 변명이라고, 씨발. 자, 무엇보다 왜 이런 문제가 됐느냐? 대통령 모독 검찰 대책회의에 카톡 간부가 참석한 거야. 예. 이 대통령 모독에 대해서 검찰 대책회의를 하는데 여기 카톡 간부가 참석을 한 게 사실이야.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망명을 하는 거 아니겠어?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 오라는데 안 갈 수 없어 라고 시인했다.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될 듯하다. 텔레그램 가입자가 10배 증가했다. 아니 그래가지고요. 지금 나 아는 사람 중에 카톡을 막 삭제하고 있어. 카톡 탈퇴. 카톡을 막 지금 탈퇴하고 있고, 그리고 일체 카톡으로 어떤 대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치적인 의견이나 전문적인 의견을 이제 더 이상 카톡을 안 나누는 거야. 뭐 가족끼리 뭐 이야기하는 거 빼놓고는 지금 카톡을 다 탈퇴하고 있어요. 나도 다 탈퇴하고 싶은데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 국적번호를 모르면 텔레그램 가입을 날 신청 못한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방송국 카톡 번호를 살려놓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아니 통장 비밀번호 그 다음에 변호사하고 변론 취지 이걸 검찰에서 봤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변호사하고 변론 준비하는 과정을 검사가 들여다봤다. 이거 매우 심각한 내용이야. 외국에선 이런 경우에요. 그 재판은 무조건 판사 직권으로 그거 기소 못하게 돼 있어. 만약에 변호사가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검사가 변호사와 피해자의 변론 내용을 검사가 이런 식으로 통지 안 하고 들여다봤다. 그래서 얘를 기소했다. 검사가 이런 경우에요. 판사 직권으로 이건 범죄 성립이 안 돼. 검사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이거는 기소되지 않는 거야. 살인사건일지라도. 그만큼 이게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나라에선 그래.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참고로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만약 검사가 이런 방식으로 사전 통지 안 하고 그 불법으로 들여다봤다. 그러니까 이 영장이라는 건 뭐냐? 영장 압수수색이라는 거는요. 이 사람한테 통지를 해야 돼. 통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영장 집행을 하면서 네가 이제까지 나눴던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겠다라고 하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장을 발부했다는 걸 본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몇 달 뒤에 밝혀진 거야 이게. 그래서 문제 아니야. 카드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 내밀하게 부부간에 주고받은 대화까지 전부 다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텔레그램 한글판 뭐라 그러니 나와 있어요. 아이폰은 안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은 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지금. 무엇보다 변호사하고 피해자가 주고받은 이야기 이거를 검사가 들여다봤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카카오톡 탈출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 카카오 대표가 검찰 대책회의에 갔다는 게 문제야. 왜 갔냐고. 왜 부르냐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SNS 대표를 왜 불러? 검찰 대책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한 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연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주요 포털업체들과 함께 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도? 네이버도 참석했다는 얘기야. 검찰이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까지 검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바일 메신저이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사업자다.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는 1일 다음 카카오 출범식 뒤 검찰 대책회의에 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다는 얘기가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냐는 한결의 질문에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카카오는 어느 나라에서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따른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할 때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를 차별 없이 대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 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1000명이 아니었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카카오의 간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3000명을 다 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아니땐 굴등의 연기나리하고 왜 대통령 모욕죄 처벌하려고 모인 대책회의에 카톡 대표를 데려갔겠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볼 때 카톡은 이걸로 죽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IT 산업 박근혜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이에 검찰의 검열에 대한 카카오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카톡 이용자들을 사이버 망명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줄 있는 사이버 망명으로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카카오톡이 울상을 짓고 있다. 텔레그램 러시아의 100만장자 형제가 개발해 독일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까지 모두 암호화돼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장병환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단 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뼈대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100위권에 밀리던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가 검찰 발표 이후 사흘 만에 45위로 올랐고 24일 이후에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던 카카오톡까지 제쳤다. 검찰 발표 이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국내 하루 이용자가 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금은 더 늘었을걸요? 지금 70몇만 명이 다운받은 걸로 알아?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그 텔레그램을 다운받은, 예. 혐의 부분만 봤다는 경찰. 통지서에는 3,000명 대화 내역 압수 명시. 잠깐만요. 이게 영상 뉴스예요? 라디오야?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죄송합니다. 그 혐의 부분만 봤다는 경찰. 통지서에는 3,000명의 대화 내용 압수가 명시되어 있었다. 네. 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2일 이번에 저와 함께 피해를 본 분들에게 검찰이나 카카오톡에서 개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들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라디오 조상원의 뉴스바 인터뷰에서 경찰은 저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발췌하고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찰이 보낸 통지서에는 3,000여 명의 대화 상대방 아이디와 대화 내역 등이 다 나온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통지서를 보냈구만. 3,000명의 대화 상대방 아이디와 대화 내역이 다 나온다. 정 부대표는 또 이 부분에 대해 물었더니 혐의 관련 부분만 따로 받을 방법이 없어서 카카오톡에 통째로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래 초등학교 동창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 문제를 알리자 갑자기 대화가 멈췄다며 모두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대부분 화도 많이 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부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보낸 압수수색 통지서를 근거로 경찰이 자신과 자신의 지인 3,000명의 카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통지서에서 나온 내용이구나. 3,000명의 그 명단과 대화 내용이, 그러니까 범죄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볼 방법이 없어서 전체를 다 가져갔다는? 그렇구나.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 사진 게시판이었지, 그때. 사진 자료실이었나? 사진 게시판이었나? 예. 아닌가? 사진 자료실. 여기다. 텔레그램 인기국. 1등이 대한민국이야. 근데 언론 자유지수 한국 57. 언론 자유지수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는 16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57위를 하고 있다. 사실 57보다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 밑에가 우즈베키스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앙골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 카톡에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다운받은 수야. 텔레그램을 다운받은 수가 보면 가나, 예멘, 홍콩, 뭐 말라위, 쿠웨이트, 파라과이 뭐 이런 나라들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텔레그램을 가장 많이 다운받았다. 그런데 이게 반대
그래프 나왔어. 텔레그램 비인기국. 핀란드 언론 자유지수가 1위래요. 텔레그램 순위 359. 네덜란드가 언론 자유지수 2위인데 285등. 노르웨이가 언론 자유지수가 3위인데 637등. 딱 정반대야. 딱 정반대. 그러니까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들에서는 텔레그램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예. 선진국은 언론 자유지수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봐봐. 비인기국. 언론 자유지수야. 비인기국에, 텔레그램 비인기국 언론 자유지수. 언론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핀란드라는 거야. 그 다음이 네덜란드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고, 룩셈부르크, 연도라, 그 다음에 라이텐슈타인,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은 텔레그램을 없거나 뭐 300등, 359, 285 거의 사용한 사람 드물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텔레그램의 언론 자유수가 1등이 아니라 텔레그램 다운로드가 1등이야, 우리가. 텔레그램 다운로드가 1등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57이다. 근데 사실 57위보다 더 낮다라고 체감하고 있죠. 1위는 1위인데 뭐 그런 거지. 저기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뭐 청년 실업률 1위하고 똑같은 거지. 쪽팔리는 1위? 예. 뭐 성범죄 재범률 뭐 이런 거 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사진도 있네요. 미남 미녀. 세월호 유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기원드리고 응원합니다. 송강호. 곁에서 함께하지 못해 너무 미안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음을 보탭니다. 아휴, 그냥 뭐 나라가 이래. 나라가 참 그래. 아유, 망신 개망신.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건의 진상규명하라 그러고 이 무슨 나라가 이래. 그 다음에 이게 오마이뉴스 영상이에요? 백대주 노알라 종북 좌빨 봉화. 현재 세월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승객들 전원 구조됐답니다. 벌레야. 누가 빵을 물 먹고 벌레들이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인가 보지?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공인은 대박.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유가족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액션! 아이들을 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자, 지금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눈물이 나와야 돼. 지금 눈물. 자, 눈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유가족 대표로서 청와대에 가보겠습니다. 자, 청와대에 갑니다. 자, 간다. 자, 대통령 만나러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벽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벽이 있습니다. 일베가 세상의 중심이고 여러분들은 정치적 독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소방청년단이 여러분들의 노란 리본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자, 저 박스 안에 노란 리본을 회수해 주십시오. 노란색 옷 입어. 자, 노란색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선동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선동하지 마세요. 노란 리본 다 회수. 나는 저 닭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내용이 좀 어렵네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지?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 닭이 뭘 상징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은, 그 뉴스타파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신생 극우단체가 하루 만에 유명해지는 법,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뜬 건 없나? 이 신생 극우단체가 하루 만에 유명해지는 법, 내가 추적했던 얘기 있잖아. 뭔가 수상하다. 이게 노이즈 마케팅 같다. 근데 뉴스타파도 그 똑같이 본 것 같아. 세븐 베이커리, 세븐빵집. 뭔 얘기야 지금. 나 못 알아듣겠네. 안정적이고 별도의 어떤 경쟁이 필요 없는 사실상의 황금알을 낳는 어떤 시장이겠죠. 이게 지금 그 신생 극우단체, 그러니까 그 원전 이야기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 원전 이야기도 쭉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벌써 5시니까. 얘들은 가족도 없네. 우리 집안도 못한 새끼들아. 꺼져라. 야, 그만해라. 세월호 노란 깃발 지겹다 이제. 저희들은 이 노란 깃발을 절대로 없애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보관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월호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가슴에 묻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보관해달라고 저희들이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전에 노란 깃발 지겹다는 발언은 뭐죠 그러면? 노란 깃발 지겹다는 거는 그것은 지금 보십시오. 여기는 그래도 좀 보관을 하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그 가로등 옆이나 이런 데 막 찢어지고 비가 맞아서 너덜너덜한 건 정말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그렇게 오래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양새도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그렇게 애도하는 마음이 회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본 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단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제 더 이상 저렇게 하는 거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더 진짜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시면 불법입니다. 아니 그것도 왜 불법이야? 뭐 다른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행위하시는 부분에는 불법인 걸 알고 다른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저희들 처벌 받을게요. 처벌 받을게요. 만약에 저희 시민들이 하나하나 작성하신 이 리본을 만약에 손괴했을 시에는 손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손괴가 아닙니다. 보관입니다. 보관. 책임에 대해서는 똑바로 엄정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훼손하면 그렇게 하세요. 훼손하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훼손하는 우리 거예요.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손에 있는 거 빼요. 뭐야? 이거 안 되는데. 나가고. 뭐라고? 이제 아니. 됐어요. 네,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지금은 떼지를 못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뗀 것을 사진을 찍어 저희가 올릴게요. 영상으로 우리 사이트에 올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북 청년단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치하고 그 진짜 꺼리도 안 되는 건데 기사가 350여 건을 내놓아서 타진요 띄우듯이 띄우는 거야. 타진요를 띄울 때 그리고 그 일베를 띄울 때 똑같은 수법이야. 기자들이 수백 개의 기사를 쏟아내고 그 기사 때문에 뭐지 그러면서 거기를 키워내고 그래서 그 2012년 여름에요. 일베를 비판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베를 막 뭐라 그러나 미친놈 또라이들의 집합소로 만들어낸 거지. 옛날에는 일베가 그런 데가 아니었어. 정말 이렇게 DC 인사이드에서 재미있는 웃기는 사진 같은 거 쭉 모아놓는 사이트였는데 거길 2012년에 의도적으로 미친놈들을 부각시켜서 그 사이트를 그렇게 더럽게 변질시켰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타진요는 내가 그 얘기 2010년 8월 달에 이명박이 이제 장관들을 발표를 했어. 2기 내각이라고. 그때 쓰레기 같은 장관들이었어. 근데 내가 그 쓰레기 같은 장관들에 대한 기사들의 댓글이 어떻게 달렸나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댓글에 뭐 이 새끼는 타블로보다 나쁜 놈이네요. 그러면 그 밑에 댓글에 타블로는 온 가족이 사기꾼이라죠? 이러면서 그럼 3등 댓글이 뭐냐?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타진요에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거야. 다른 기사를 봤는데 똑같은 거야. 이건 뭐야? 일부러 작업했다는 얘기잖아. 내가 이 타진요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건 2010년 5월 달에 처음 알았고 6월 달에 두 번째로 알았어. 그런데 두 개 공통점이 뭐냐면 타진요에 대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떴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스탠포드 대학 학생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 학생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 타진 아리아.
타블로의 진실을 알려드린다. 그러면서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이란 증거를 쫙 펴놓은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카페는 기사가 10분의 1도 안 나와. 오로지 타진요 기사만 10배로 내는 거야. 그래서 타진요를 띄운 거야. 2010년 그 8월에. 그러니까 5월, 6월에 걸쳐서 띄운 거야. 그러다 8월에 딱 써먹다가 나한테 걸렸지. 그래서 내가 28시간 동안 걔네들이랑 생방송 토론을 하면서 그것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잘못된 근거를 다 밝혀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에 타진할 만든 그 카페 스탠포드 학생이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끝냈더니 나중에 MBC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 그대로를 그 스페셜로 다루면서 타블로의 누명이 벗겨지게 된 거였어. 그게 2010년 타진요 사건이야. 근데 2012년에 일베를 띄울 때 마찬가지였어. 모든 언론에서 일베를 엄청 띄운 거야. 그 전에 2011년 겨울에는 미건스를 띄우고 미건스를 막 띄우는 것처럼 이번엔 일베를 그렇게 언론에서 노이즈 마케팅 막 비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낚은 거냐? 특히 쟤네들이 왜 김대중 노무현을 비판하는 글을 자꾸 쓰는지 알아요? 왜 일베 애들이 일부러 김대중 노무현을 욕하는 닉네임을 많이 쓰느냐? 그래야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싸움을 걸고 그러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자극하려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베를 활용해서가 이제 버리고 지금 새로운 단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 서북청년단을 띄우는 거야. 내나 중심 멤버는 그 댓글원과 민간인 조력자 3,000명 걔네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야. 옛날에 코겔에서 작업하다가 코겔한테 옛날에 이제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는 인터넷 최강자가 코겔이었어. 코미디 갤러리라는 그 갤러리에서 그 코미디 프로 막 돌려보면서 끼끼덕거리는 그런 이제 벗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걔네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인 불만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전투력이 되게 있었어. 기계를 돌린다든가 뭐 이런 그 해킹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재능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코겔을 꼬신 거야. 코겔로 들어가갖고 야 우리랑 놀자 이러면서 막 그 코미디 갤러리 애들을 꼬셨어. 근데 코미디 갤러리에서 작업이 안 된 거야. 왜냐면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꼬실 때는 애들이 그러니까 막 웃긴 얘기하고 막 이러고 놀아줄 때는 애들도 같이 그냥 그런 척하고 놀아. 근데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면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면 코겔 애들이 섹스하는 이모티콘 섹스를 표현한 이모티콘을 막 올려버린 거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크크크로 도배를 해버리고 도저히 그 코겔에서는 작업이 안 됐어. 막 홍어 전라디언 얘기를 막 했는데 코겔에서 안 됐어. 그래갖고 얘네가 코프리카라는 걸 따로 만든 거야. 이제 코프리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막 이제 망치 부인을 모욕하고 이러면서 노래를 만들고 애들 할래다가 또 망치 부인한테 딱 걸려가지고 내가 명예훼손으로 너네 고소할 거니까 다 각오해라.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사라진 거야. 그 다음에 데프콘을 시켜서 아프리카의 뭐 여비제이들을 비하했다가 사과하게 하고 그러니까 데프콘을 시켜서 노래 만들었다가 망치부이 또 쫓아가고 요절을 해놓고 사과하고 끝났어. 그래서 코겔이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연북겔이야. 그러다가 이제 연북겔이 그 야겔과 코겔한테 완전히 두들겨 맞고 이름을 바꾸고 데프콘이 그랬어. 데프콘을 이용했어. 그 다음에 그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 연북겔이 깨지고 난 다음에 미건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타진요 타진요가 먼저 깨지고 미건스가 나오고 미건스 다음에 일베를 키우고 이러다가 이제 일베가 지금 그 접속자 수가 옛날에 비해서 형편이 없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얘 이제 일베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뭔가 새로운 자기네들의 똥 닦는 도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저런 거를 만들어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확 튀우는 거야. 데프콘이 그녀는 낙태중이란 노래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속옷을 보여주며 별풍선을 구걸해 이런 가사를 넣은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별풍선이라는 거를 유료 아이템으로 파는 데가 우리 아프리카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여비제이들을 그렇게 막 낙태하는 여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방송 제목을 그래 내가 낙태했다. 내가 우리 딸 밑에 동생 애기들 둘을 임신했다가 심장이 안 뛰어갖고 둘을 소파 제거 수술했단 말이야. 소파 수술했다고. 그래서 내가 낙태했다고 얘기한 거 나밖에 없다.
나랑 얘기하자 이래서 내가 들이댔지.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난리가 났어. 그리고 애들이 아줌마 얘기 아니라고요 막 그러는 거야. 누구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나도 알지. 그러나 그거는 말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된 내용이야. 지네가 무슨 진료 기록서가 있어 뭐야. 그래갖고 내가 이런 비겁한 새끼들 어디서 그 되지도 않는 얘기로 아프리카 여비제이들을 모욕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맞짱 떠가지고 그때 내가 조선일보에 처음 기사가 나고 그때 조선일보 기자가 나한테 그 뭐 기사를 쓰면 안 되냐고 문자를 몇 번 보냈대. 근데 그때 막 문자가 한꺼번에 막 몇천 개가 들어올 때라서 내가 그냥 계속 지우고 있을 때였어.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이 다 지워진 거야. 얘가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기사를 낸 거지. 그리고 내가 그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딱 했더니만 기자가 막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잘못한 건 아닌데 사진을 좀 내려라. 그 사진은 왜냐하면 그때 그 사진이 망치 부인이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때 그 조선일보 기사에 다른 여비제의 사진이 들어갔어. 사진 내리라 할 때 딱 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린 거야.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데프콘을 엄청 띄워주더만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예능에 다 나오고 그 사건 이후로 그 데프콘을 엄청 띄워줬어요. 그 다음해부터인가? 예. 그래서 내가 데프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예. 데프콘 사건이 벌써 그게 2010년 3월 사건이니까 모르지. 2010년 2월인가 2월쯤 되겠다. 2월 3월 초? 그러니까 모르겠지. 그 데프콘 사건으로 내가 확 유명해진 상태에서 천안함이 터진 거야. 그래서 우리 천안함 때 시청자들이 2,000명 이상 꾸준히 들어오게 된 거였지. 그전에는 사람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1,000명 선에서 봤었어요. 뭐 옛날 얘기야.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뜬 건데 그러니까 그 라디오스타에 나오게 된 게 그녀는 낙태중 노래 부른 다음이라고. 그래서 그때 아마 막 사과하고 그랬었지. 물론 기획사에서 사과한 거였지만. 이거 몰랐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냥 이게 데프콘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프리카 BJ들을 모욕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애들이 돌렸는데 그 중에 내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 근데 지들 말로는 유명 연예인이라서 유명 BJ라서 넣었다 그러는데 나 빼놓고 내가 나오는 그 절에는 나만 여자고 나머지가 다 남자야. 그런데 후렴구가 뭐 빤스를 보여주면서 별풍선을 구걸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노래를 딱 틀어주면서 그랬지. 좋다. 이 노래 만든 애 나와라. 나 이 노래 만들고 퍼돌린 애들 전부 고소할 거다. 이 장면에서 여자 나 하나다. 내가 언제 별풍선을 구걸을 했냐? 내가 언제 속옷 보여줬냐? 너네 각오해라. 이랬더니만 전화가 왔어. 잘못했다. 그러면서 내 부분 자기네들이 잘라서 만들었다는 거야. 잘라서 라임을 만들었는데 내 부분을 담당한 애는 군대를 갔다는 거야. 그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총 기획을 했던 애가 전화를 해갖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이 사과를 받는 거는 앞으로 이 노래가 단 한 곳에서도 내 눈에 띄면 안 된다. 너희들 스스로 모두 삭제해라. 싹 지웠잖아. 싹 지우고 그 내용을 데프콘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데프콘이 그걸 노래로 만들어갖고 부르다가 또 나한테 걸린 거지. 그랬던 일도 있었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프리카가 나 때문에 되게 아프리카가 고생을 많이 했어. 사장이 구속되기도 하고 문용식 사장이 구속되면서 밤 11시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고 가더라고.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별풍선을 비판하는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나왔고, 예. 이 아프리카 주식이 막 3,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지. 하여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수봐. 우리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꼭 같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꼭 같이 봐야 되는데 내가 다루지 못한 이야기 있어요? 하나 또 남은 게 뉴스 하나 남았다. 고엽제 전우회라고 있어요. 고엽제 전우회가 뭐냐면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야.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그때 이 미군들이,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아열대잖아. 아열대에서 열대로 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밀림이 되게 많았어. 그 밀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밀림에서 이 베트공들이 게릴라전을 펼친 거야. 그 미군이 그 게릴라들을 이기지를 못한 거야. 그 베트공의 게릴라 전술을. 얘네 땅굴 파고 다니고 밀림에서 막 나오니까 그 매번 이 미군이 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군이 어떻게 했냐면 그 베트남에다가 고엽제를 뿌린 거야. 고엽제가 뭐냐면 나무 잎을 말려 죽이는 화학약품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학약품이 그 어떤 성격이었냐면 발암물질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고엽제를 막 그 당시에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박정희가 팔아먹어가지고 베트남 참전을 했잖아. 근데 그 고엽제가 나쁜지를 몰라갖고 그거를 그냥 우비도 안 쓰고 온몸으로 다 맞은 거야. 빈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고엽제 후유증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만든 게 고엽제 전우회였어. 그런데 이 고엽제 전우회 소속 회원들을 그 정치 집회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발견됐어요. 예. 이게 이제 고엽제 전우회의 내부 문건이, 내부 공문이 발견이 된 거야. 그런 고엽제 피해자들을 데려다가 무슨 짓을 시켰냐 했더니 고엽제 전후에 정치 집회에 조직적 동원. 이제 문건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 어디다 동원했느냐. 세월호 맞불, 종북 척결 집회, 지회별 동원 인원수, 복장을 명시. 그러니까 세월호 맞불 집회, 종북 척결 집회 이런 데다가 고엽제 전후회를 동원을 했는데 이때 지회별 동원할 사람 숫자하고 복장을 지시를 내린 거야. 그 다음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서명을 지시하고 유경수 여사 40주기 행사 참석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그 다음에 설립 규정한 법에는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엽제 전후의 설립을 규정한 법에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이 전후회를 조직적으로 정치 집회에 활용해왔다는 거야. 안보 차원이지 정치활동 아니다.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자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엽제 전후회가 각종 정치현안 관련 집회를 주최하며 회원들을 동원한 정황이 내부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고엽제 전후회는 관련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세월호 맞불 홍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동 등에 수시로 동원되는가 하면 유경수 여사 40주기 추모식 등의 행사에도 지시를 받고 참석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고엽제 전후회 서울지부가 각 지회에 내려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7월 25일 서울지부는 세월호 관련 업무 지시를 통해 유가족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야권 및 특정 집단이 요구하며 유가족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야권 및 특정 집단이 요구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또 국민 혈세로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켜 국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배포하니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건의 진상을 알려달라고 했다. 공문에 첨부한 관련 자료는 한 인터넷 매체에 실린 기사로 세월호 특별법의 골자는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등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재벌 부럽지 않은 특권층이 생겨난다. 종북 좌파의 반국가행위의 다름 아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서울지부는 7월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촉구 서명운동 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은 직선제로 지지율 33% 전후에 불과한 좌파 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고 학생들에게 이념교육을 주입시키는 망국적 교육의 원흉이 됐다. 또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되는 등 폐해가 초래됐다며 직선제 폐지 촉구운동 등의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 공문은 서명록은 한 줄도 빠짐없이 채워서 7월 29일까지 지부에 도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종북 세력 척결 등의 이유로 시국 사건 집회를 수시로 열며 7월 28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 앞 지회장 포함 20명, 복장은 행사복 등 지회별 동원해야 될 인원수와 옷차림까지 명시해 내려보냈다.
8월에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라는 모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사법부 규탄대회를 일주일 내내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서울 경기지부 각 500명, 지회장 포함 20명, 13개 지부 곱하기 120명은 1560명, 합계 2560명, 복장 군복 등이 적혀 있다. 또 대전, 충청, 충남북, 광주, 전남북, 부산, 경남, 울산, 인천, 강원대구, 경북지부에서 각 100명씩 조를 짜 규탄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규탄대회 일정은 오는 12월 말까지 짜여져 있다. 고엽제 전후에는 또 지난 8월 유경수 40주기 추모식을 앞두고 회장단, 시도부지장, 지회장 등 300명에게 현충원 추모식에 참석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 등에 참석하면서 각 지방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에서 회원들의 병원 이송을 위해 제공하거나 자체 구입한 구급차, 스타렉스 승합차 203대를 동원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치 집회에 참석하면서 종박 정치 집회에 참석하면서 병원 이송을 위해 제공되거나 구입한 구급차를 동원해서 타고 이동했다는 거야. 이에 대해 박근규 고엽제 전후의 상임 부회장은 이적단체와 종북 좌파 세력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정치활동은 아니다. 세월호 문제 역시 순수 유가족이 아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건 정치활동 아니야? 또 집회 참여는 자유의사로 하는 거지 강요하는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가보훈처는 김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정치활동으로 오인될 소지를 자제해 나가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엽제 전후회가 회원들을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집회에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보훈처의 관리감독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추궁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카톡 열어보고 그건 애교 수준이야. 서북청년단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 전후회를 동원하고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집회를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는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시절에 이 적폐를 아직도 부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기억하라고 경고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항상 최고 아닌가 이 방송은? 고마워요. 어제 우리 인천 수다방이 너무 잘 돼가고 감동을 넘어 충격과 두려움마저 느껴졌던 어제였습니다. 과연 우리 다음 시사수다방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디로 갈까? 제가 앞으로 기획을요, 그 평일에는 수도권으로 가고, 예, 평일에는 수도권으로 가고, 주말에는 좀 먼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 수도권에서 할 때 시간을 낮 시간에 하는 것보다 아예 저녁 때 4시부터 뭐 7시나 8시 이렇게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게 어떨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뒤풀이는 안 하고 수도권 방송을, 예, 한 4시 정도에 시작해서 그 저녁 8시 정도까지 그렇게 그 퇴근 방송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 간다 이거 미리 밝히면 또 뭐 와이파이를 끊는다든가 이럴까봐 그 이제 텔레그램으로요, 어디가 좋을까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 텔레그램으로 의견 주신 분한테 거기 어디 신청해달라 이렇게 할게요. 우리 다음 망치부인 방송 거리수다방 장소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제가 텔레그램으로 부탁할게요.
예. 가령 이제 여러분이 우리 동네 어디로 오시면 제가 행사 신청 해놓겠습니다. 그런 분이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연락해. 그럼 내가 그 중에서 언제 가겠다. 그러니까는 어느 날 갈 테니까 뭘 준비해라.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얘기할게요. 텔레그램 진짜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날 당일에 이제 낮에 12시쯤에 해당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2시부터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으면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곳은 어딥니다라고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거기로 찾아오는 거야. 지난번에 어제 거가 동원이다 막 이럴까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걸 보고 뭐라래요.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가두투쟁이라 했어. 택 받는다. 가두택. 그러니까 어디에서 확 집회를 할 테니까 그걸 비밀리에 다 이제 나눠서 절대 말로 입 밖에 내지 않고 서로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손바닥에 써주고 막 이러면서 가두택을 받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때는 그렇게 싸웠어. 근데 이건 가투가 아니라 시사수다방이지만 내가 이제 돌아오는 7일쯤 나갈 거야. 10월 7일에는 아싸라게 서울에서 한번, 서울 중심부에서 한번 떠볼까? 10월 7일에는 서울 중심부에서 한번 게릴라 수다방. 그거 괜찮네. 게릴라 길거리 수다방. 길거리 게릴라 수다방. 길거리 게릴라 수다방. 이렇게 해가지고 화요일날 내가 12시쯤에 이동해서 2시에 딱,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비워놔야 돼. 그러니까 10월 7일은 서울이야. 서울에서 할 거야. 여러분 시간을 준비해 놓고 내가 이제 12시쯤에 이동하면서 2시에 내가 어디 있다 라는 걸 밝힐 테니까 2시간 동안 내가 시민들 만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곳으로 이동해 오시는 거예요. 자, 망치부인 방송 전화번호 010-2294-2016 이걸 저장하시면, 이걸 저장하시면 망치부인하고 텔레그램으로 연결이 됩니다. 야,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치?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시간을 비워놓고, 어디서 할지, 그러니까 서울이야. 10월 7일 서울이야. 서울 어디서 할지 비밀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7일하고 10일 합니다. 7일, 서울 도심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10일날, 10날은 컴퓨터로도 텔레그램 깔 수 있어요. 10일날은 지방으로 갈게요. 10일날 지방으로 가는데, 강원도 쪽으로 갈까? 10일은 강원도. 10일은 강원도. 그 다음에 7일은 서울. 게릴라 수다방. 자, 그러니까 10일은 강원도. 그 다음에 7일은 서울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 도심 어디가 좋다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조건은 뭐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길목이어야 된다.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어야 하고, 사유지라고 시비 걸지 않을 공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자기 지역 근처에서 할 만한 장소를 아는 사람은 신청서를 받아놓는 거야. 신청서를 받아서 망치 부인이 방송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러면 신청서는 뭐라고 받냐 하면 그냥 인터넷 팬카페, 인터넷 팬카페 정도로 하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이 저한테 텔레그램을 보내시면 제가 정확한 행사 명칭을 알려드릴게요. 그거 우리끼리만 아는 거라서. 왜냐면 내가 정식으로 또 행사 명칭을 알려주면 그런 행사 명칭을 또 막 애들이 감시하다가 신청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일산 호수공원이 서울 중심부냐? 이 사람들이 진짜 일산 호수공원이 서울 중심부야?
아, 나 이거 진짜. 은근히 그냥 지네 동네 씨 끼워놓고 말이야. 당신들 편한데 말고. 아, 정말. 거기 소리를, 욕을 먹어야 정신을 차려, 씨.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393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 일산 갈 거야. 일산 한번 간다니까. 좀 기다려. 예. 도봉산 입구엔 저녁 때 사람 없어요. 저녁 때 사람 딱 끊겨. 그래서 도봉산 입구는 휴일날 가야 돼. 토요일이나, 그러니까 낮 시간에 가야 되고, 그 도봉산 입구에는 가을에 단풍 들어서 사람들 많이 갈 때, 그때 가야죠. 네. 양재 시민의 숲? 강남이지. 시민의 숲에 사람이 있겠냐고! 시민의 숲 속에 막 잔디밭은 좋은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럼 내 개미들 모아놓고 시사수다방 해? 아, 나 진짜. 예. 하여튼, 그, 사람이 많아야 돼.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추천하는 곳에 사진을 보내. 그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딱 해가지고, 그니까 4시부터 8시 사이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사진을 보내. 예를 들면 전철역, 가령 전철 환승역, 사람이 많이 다니는, 예, 뭐 이게 환승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로 여러분 주변에 괜찮은 그 공공장소, 공유지, 공유지이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그 저기 7일날 4시부터 8시 사이에 사람이 어디 많을까? 자, 한번 여기까지. 나머지는 텔레그램으로 얘기합시다. 텔레그램으로. 나머지는 텔레그램으로 얘기하고요. 똥마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3,814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불타는 10미닛을 위해 초콜릿을 선물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1000명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망치 부인의 소송비를 위해서 별풍선을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님께 감사드리며, 별풍선을 쏘지 못했지만 추천으로 망치 부인을 돕고 또 시청 투쟁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매니저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월요일, 내일은 하루 쉬고, 내가 이번 주 힘들었으니까 내일은 하루 쉬고 월요일 낮 2시에 만나요.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